김용민 브리핑. (2016년 1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한 상당수 국민들은 여태 충격과 경악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에 있는 이상 규명되기 힘든 부분입니다만,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로 탑승객 300명이 비명에 익사하는 순간에도 머리를 함으로써 사이코패스 수준의 낮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란 점, 또 박근혜는 신경정신 계열의 약물을 다량 집중 사용해서 마약 중독 가능성을 내재한 사람이라는 점, 아울러 박근혜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살인 교사를 해서 자기 오촌을 죽였다는 점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박근혜의 지금 탄핵 심판은 무의미해집니다. 기각이 된들 어떻게 저런 비정상의 상태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의 관심은 우선적으로 박근혜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는 데 집중돼야 합니다. 다 수사해 놓았는데, 그래서 구속 수사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제서야 나는 정신 이상자였다며 방어막을 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근혜도 사실이 그렇다면 이참에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신병 상태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취득했던 유무형의 이득을 모두 국가에 헌납해야 할 테고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감방에 갇히는 일은 피할 수 있겠죠. 이마저도 거역하고 외면한다면, 그래서 국회의 탄핵 사유를 부정하고 공동정범 최순실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정하고 시간을 벌어서 탄핵 기각을 도모하려 한다면 박근혜는 국민에 의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의 권력은 안 되면 부인, 안 되면 조작, 안 되면 모략, 안 되면 버티기로서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론과 검찰 그리고 정치권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떠받칠 때 가능합니다. 지금이 어디 그렇습니까? 당신에게 드립니다. 우린 많이 먹었어요. 정신없이 퍼다먹다 보면 할 일 없는 백수 된다. 우린 새끼 손을 들고 너희에겐 중지된다. 졸지마 씨발. 김용민 브리핑이 전라북도 전주와 광주 광역시에서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12월 29일 목요일 낮 1시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 3길 928, 여기가 인후동인데요. 전주 갈보리 교회당에서 전주 행사가 있고요. 같은 날 저녁 7시에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19 광주 YMCA 2층 무진관에서 만나겠습니다. 무료 입장인데요. 미리 예약하시면 우선적으로 자리를 배정해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PC에서 김용민 브리핑 팟빵 게시판 맨 위에 공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팟빵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알림란을 택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는 올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의 일환으로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 그리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연구 내용 중에는 건강보험 체납 현황에 관한 양적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분석이라고 하는군요.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집단 심층 분석 연구와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제도 개선안이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내년 2017년에도 건강보험 체납자 지원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단체인 아름다운 재단에서 이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는 아름다운 재단입니다.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을 도와줄 게 아니라 아름다운 재단이 주도하고 있는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삽니다.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보험료를 영희가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0살 아이에게 체나백을 독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영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제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십 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게 박정희 시대부터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이 책은 바로 그 시대를 제대로 알자라는 취지로 쓰여졌습니다. 예. 근데 생활문화사가 뭡니까? 사실 저희는 거의 정치사 위주로만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 시대를 살았던 바로 우리 부모님, 삼촌, 이모들의 삶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촛불 집회도 언젠가는 생활문화사가 되겠군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한겨레 특종인데요. 우병우가 세월호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광주지검에 직접 전화를 넣어서 해경 상황실 서버는 압수수색하지 말라, 이렇게 시달했습니다. 청와대와 해경 사이에 통화 내역이 있는 그 서버는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JTBC 보도를 보면 세월호 참사 한 달 전에도 그리고 한 달 후에도 주기적으로 박근혜의 미용시술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참사 다음 날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도 입가에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이야기인즉슨 미용시술이고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이 시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이완영, 이만희 의원이 최순실의 측근과 청문회 질문 응답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이라면 당연히 범죄에 가담했으니 정계를 떠나야지요. 역사는 친박을 해괴망측한 패역 집단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검찰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의 법률 대리인단이 최순실 재판의 수사 기록 요청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2014년 6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넣습니다. 그리고 해경 상황실 서버는 압수수색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당시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 내역 등 민감한 부분이 보관돼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수사팀이 압수수색 의지를 보이자 우병우는 검찰의 영장을 문제 삼고 세월호 검경합동 수사본부장에게도 여러 차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국 당시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청와대와 해경 사이에 통신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한겨레 관련 기사입니다. 이번 일을 알고 있는 검찰과 특검 관계자들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번엔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검찰 수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병우는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5년 정기 인사에서 세월호 수사 라인이 거의 전멸했다. 세월호 수사를 마음대로 했으니 결과도 책임지라고 우병우가 당시에 말했다. 대통령 박근혜의 얼굴에는 세월호 참사 한 달 전에도 그리고 참사 한 달 후에도 주기적으로 미용 시술을 한 흔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참사 다음 날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도 입가에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구체적으로 필러 시술이나 실리프팅 시술의 후유증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박근혜에게 시술을 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은 최순실 단골병원의 김영재 원장인데요. 김영재 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아침에 장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진료 기록부상 서명이 허위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JTBC가 보도했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 의원이 지난 9일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함께 만났습니다. 최교일 의원이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인데 3명의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은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가 입수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지난 7일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지난 4일 국정조사에서 간사로 활동하는 새누리당 의원에게 재단 문제를 부탁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당시 새누리당 간사는 이완영 의원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이완영, 이만희 의원이 최순실의 측근과 청문회 질문 응답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태블릿 PC가 최순실 소유가 아니라는 정황을 만들려던 것인데 이에 대한 경향신문 사설 소개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부역 세력이 국정조사마저 조작하고 방해했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서 출당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회는 2명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제명 등 중징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정조사 방해 행위로 특검에 고발해야 한다.
네, 지당한 말씀입니다. 여명숙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예, 여러분 기억하시죠? 도박도박, 예, 흔들림 없이 청문회 증언을 냈던 그 고위 공직자 말입니다. 자, 이 여명숙 전 본부장이 임명된 지 2달도 안 돼서 사퇴했는데, 이에 대해서 여명숙 전 본부장은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해임을 통보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SBS가 이를 입증할 두 사람 사이에 대화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김종덕 당시 장관은 여명숙 본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화창조융합본부 어떻게 할 거냐고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다. 반대를 하셨다. 네. 여명숙 전 본부장은 전임자인 차은택의 문화창조융합본부 운영에 대해 자신이 여러 차례 문제 제기하고 감사까지 요구하자 해임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최순실과 문고리 권력 3인방은 물론이고 대통령 박근혜의 개인 계좌도 추적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박근혜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뿐 아니라 직접 뇌물죄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순실이 박근혜의 옷과 핸드백 값으로 냈다는 4,500만 원, 대리 처방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약값 등이 직접 뇌물죄의 실마리입니다. 또한 박근혜의 계좌 추적은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 검찰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법률 대리인단이 최순실 재판의 수사 기록 요청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회가 대통령 측 답변서를 공개한 점도 문제 삼는 등 재판의 모든 절차를 문제 삼으며 지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살이 꽉 찬 데다 맛까지 끝내줘. 대고급 대게, 대게 직거래 장터.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수아비스랩닷컴에서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어젯밤 JTBC 사옥에 1톤 트럭이 돌진해서 들이받으니까 손석희가 오줌을 지진다고 합니까? 오늘은
40톤 덤프트럭 보내세요. 이번엔 손석희를 아예 왕으로 모시자. 이런 플래카드 붙이고. 그게 아닙니다. 각하께서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주사 맞았을 가능성이 농후한 흔적을 JTBC가 잡아냈습니다. 씨발. 아니, JTBC 회장인 홍석현이는 오늘만 살 건가? 지금부터 탈탈 털어볼까? 카카가 지금 뭔데요? 나 대통령. 직무정지지? 뭐 그러면 황교안 대리, 황 대리한테 연락하지 뭐. 탈탈 털라고. 황교안이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현직 검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카카를 공범이라고 표시한 검찰인데요. 카카, 이제는 정신 좀 차리시고 야매 변호사들의 후루꾸 조언 듣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연좌제라느니 치킨 캐비넷이라느니 하는 치킨이 아니라 키친이야, 이 씹새끼야. 너 이 새끼 일부러 치킨이라고 한 거지? 카카, 홍석현이를 털려 한다면 어떻게 터시게요? 홍석현이 회장이었고 지금은 동생이 운영하는 포광을 화끈하게 털어야지. 아마 그러면 보광이 운영하는 이 편의점 구경하기 힘들걸? 카카, 그러면 보광의 BGF 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브랜드, 이 브랜드가 뭔지 아십니까? 알지. 1번 GS25, 2번 CU, 3번 세븐일레븐, 4번 바이더 웨이, 5번 미니 스톱.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정규방송일 2부 마무리 부분에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우리나라로 들어온 태영호, 이 사람 이름인데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있는데 이 양반이 어제 국회 정보위 간담회를 가졌다고요? 예. 근데 국정원의 굉장히 의도성 짙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공사라고 하면은 북한에서 상당히 비중이 큰 해외 공간의 넘버 2인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위층 탈북자로 분류가 됩니다. 예. 그런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다면 그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변보호입니다. 근데 국정원이 먼저 나서가지고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들을 만나겠다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말씀인데 결국 북한 이슈를 갖고 전국 반전용 카드로 써보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국정원은 23일, 앞으로 3일 후죠. 23일부터 태영호 공사가 사회에 나간다라는 소위 사회 배출 일정까지도 어제 공개를 했는데 이거는 신변보호를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국정원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그리고 북한 문제를 가지고 어쨌든 뭐라도 이 상황에서 해보겠다.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정보위원장 이철호하고 또 여야 간사들이랑 만났다고 하는데 그 야당 간사라고 하면은 국정원 출신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인데 예. 국정원이 그런 불순한 의도는 없었는지 이게 좀 김병기 의원 설명이 좀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럴 때 김병기 의원이 나서야 할 것 같고요. 야당. 예. 자, 정보위에서 나눈 대화 내용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태영호공사 과거 귀순자들이나 탈북자들이 계속 해왔던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포갑적인 공포정치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참담한 현실을 알게 됐고 체제에 대한 환멸감이 커져서 귀순을 결심했다. 이게 어제 했던 주요 워딩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국정원 입장에서는 뻔한 얘기지만 어쨌든 고위급 탈북자가 한 얘기니까 이거 무게감 있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면서 북한 붕괴론 이런 것들이 다시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번 촛불 시위 과정에서 보여줬던 엄청나게 똑똑한 그 정치 의식 이런 걸 보여준 시민들한테 아마 택도 없는 시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포갑적인 공포 통치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참담한 현실. 북한 말고 또 다른 어떤 나라가 생각이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동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어선과 선원들을 어제 북한에 돌려보냈다고요? 예, 사실 이런 일이 1년에 한 번 정도 가끔씩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아니었는데 그 과정에서 참 저 가관이다라는 그런 개탄스러운 장면이 하나 있어가지고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문점에서 휴대용 확성기 이거를 가지고 북한 쪽에다가 선원들을 보낼 테니까 데려가라. 예. 이렇게 소리를 질렀고 예. 그거를 듣고 북한 쪽에서 손으로 받아서 썼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아이고, 이단. 지난 2월에 개성공단 폐쇄된 후에 남북의 모든 통신 채널이 다 끊기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예. 남북 관계의 완벽한 단절을 보여주는 그런 씁쓸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래놓고 또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 더 코미디죠. 예. 자, 칠레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 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파문. 이거 정말 어제 포털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칠레의 카날 13이라는 텔레비전 방송이 일요일 저녁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49살 먹은 한국 외교관 박모 씨가 13살 여성에게 성적인 표현을 하면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내보냈습니다. 예. 또 그 여성의 손을 강제로 잡고 집으로 막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예. 또 기자가 이거 함정 취재해서 당신 찍었다라고 들이닥쳐서 밝히니까 예. 제발 부탁한다고 싹싹 비는 모습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비는 모습까지. 예. 일종의 그 몰래카메라 취재였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실제로 지난 9월 달에 이미 그때 14살쯤 되는 여학생한테 한국어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 예. 그 제보를 받고 방송국에서 배우를 써가지고 미성년자 행세를 하도록 해가지고 어제 그 영상을 잡은 건데 예.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예. 아무래도 외교부의 어제 발표대로 엄정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요? 예. 참나 기가 막혀서. 아니 그 나라의 얼굴이고 또 대리자로서 지금 외교관이 돼서 그 나라에 있는 건데 그 나라 국민을 이런 식으로 형사적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엄정한 조치를 빨리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윤창중을 배출한 정권답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트럼프 당선자와 패션 잡지의 전쟁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패션과 문학의 소식을 주로 전하는 베네티 페어라는 미국 월간지가 트럼프와 전쟁을 벌이면서 구독자 수를 늘려가고 있다라는 재미있는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베네티 페어는 미국 상류층 취향의 우리식으로 하면은 약간 된장 냄새가 나는 잡지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과거 11년 전이죠. 워터게이트 사건의 제보자가 누군지, 그 딥스로트가 누군지 특종을 할 정도로 사회정치 이슈 보도도 만만치 않게 했던 그런 잡지입니다. 예. 아이고, 이런 매체면은 당연히 주목도가 높을 텐데, 트럼프 비판 기사를 많이 썼던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오래전부터 트럼프를 계속 비판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올 초에는 트럼프하고 북한의 김정은이랑 비슷하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썼고 또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도
트럼프가 운영하는 식당이 정말 거지 같다. 뭐 이런 식의 공격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방송 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톱 기사에는 어제 실시된 대선 선거인단 투표가 있었는데 그때 트럼프를 찍지 않음으로써 미국을 살려달라라고 어떤 여성이 손팻말을 들고 있는 그런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트럼프가 완전 열을 받아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트위터에다가 이거 굉장히 인기 없는 잡지고 또 구독자도 거의 없고 편집장은 능력이 없어서 쫓겨날 판이다. 이런 식으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왜 이게 수준 낮은 악담을 합니까? 예. 자, 그런데 그런 트럼프의 반격이 오히려 구독자 수를 늘리게 한 요인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베네티 페어가 트럼프가 당신이 보지 않기를 원하는 잡지다. 구독해달라. 이런 구호를 써놓고 구독자를 받았는데 손님이 많이 몰렸다는 겁니다. 마치 과거에 이명박 정권 때 국방부 불온도서 목록이 발표되면서 갑자기 그 책들이 불티나게 팔렸던 일,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가 어제 있었는데 대선 결과가 뒤집힐 그런 확률이 어느 정도 될지 이게 또 주목거리 아니겠습니까? 예, 뒤집혔으면 좋겠는데 그런 가능성이 1% 미만입니다. 예. 주별로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 1등을 한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투표인단을 다 먹는 게 그게 바로 미국 특유의 승자 독식 제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A주의 선거인단이 10명이고 그 주에서 트럼프가 이겼다면은 선거인단 투표에 나가는 10명이 모두 공화당 소속으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단 투표가 아무리 비밀 투표로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공화당 소속의 선거인단이 민주당의 힐러리를 찍는 그런 배반 투표를 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거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1% 미만만 그런 배반 투표를 했다. 이런 집계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겼던 주 3곳에서 재검표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위스콘신주에서는 실제로 재검표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해보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131표를 더 얻은 걸로 나와가지고 당연히 승패가 안 바뀌었고요. 또 하나 펜실베니아에서는 법원이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재검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바람에 재검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주에서는 처음에 재검표를 시작은 했는데 연방지방법원에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3개 주에서 결과가 뒤집혔다면은 힐러리가 당선이 되는 거였는데 그 개표 시스템에 대한 어떤 해킹 이런 것도 없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신락 같은 기대도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이거밖에는 길이 없게 됐군요. 아이고, 참 암담하고 참담한데 2013년 초 우리의 심경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황준호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용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서면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항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안녕하세요. 엄교입니다. 매주 주말 광화문에 나가시느라 힘드시죠? 저희 책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를 쓰면서 싸그리 망해버려라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강남역 10번 출구,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며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따져보았습니다.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역시 모두가 리셋을 말할 때 리셋을 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는 책입니다.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도서출판 창비.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월 100만 원도 안 쓰는 가구 비율이 7년 만에 최대다. 이래서 소비 위축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경기 지표를 나타내는 뉴스를 소개해드리기가 조금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연말을 맞아서 진짜 정말 안 좋은 지표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적인 지표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말에 좀 지저분한 속담이긴 합니다만,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그 사소한 경기 지표라도 안 좋은 시그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 매우 위험한 징조입니다. 예. 방귀가 잦으면 언젠가는 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잠깐만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은요. 그 경영학에서는 산업재해, 이걸 규정하는 여러 이론 중에 제일 유명한 이론이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인데요. 공장에서 산업재해를 분석할 때 굉장히 유용한 틀로 사용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커다란 사고, 커다란 산업재해가 우연히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이전에 징조가 나타나는데 경미한 사고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리히가 이걸 여러 방식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입증을 해요. 그러니까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보면 항상 일정한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 전조 이런 게 있다는 걸 입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때 나중에 뻥 하고 터지는 일이 많다는 거죠. 이걸 이제 어렵게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선조들은 하인리히보다 훨씬 똑똑해서 훨씬 오래전부터 지혜롭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뉴스는 그 방귀치고는 굉장히 고약합니다. 이게 요즘 금리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 성장률까지 지금 4분기 각종 경제 지표가 박살이 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지표도 고약합니다. 네. 통계청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전체 가구 중에서요. 월 평균 지출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 그러니까 2인 이상 가구를 말합니다. 이 비율이 13.01%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100가구 중에서 13가구는 한 달에 쓰는 돈이 1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13.01%라는 수치가 얼마나 높은 거냐면요. 2009년 3분기가 최고였습니다. 14.04%. 이후에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잖아요. 그때 이후에 제일 높다는 건 지금 경제 사정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바로 보여주는 지표죠. 더군다나 지금은 2009년에 비해서 7년이나 지났습니다. 물가도 올랐고요. 그런데도 월 100만 원도 못 쓰는 가구가 100가구 중에 13가구나 된다는 겁니다. 이 통계를 2003년부터 잡기 시작했는데 요게 평균적으로는 계속 10에서 12%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3, 14%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조금 진정이 됐는데, 그래서 그 뒤로는 보통 한 8에서 11% 정도였거든요. 지난해부터 이 수치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11%를 넘더니 계속 오르더니 올해 1분기에 12%가 됐고, 2분기에는 12.5%를 넘었고, 3분기에는 결국 13%를 넘어섰습니다. 속도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월 100만 원 미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월에 쓰는 돈이 한 100에서 200만 원 사이는 어떻게 됐느냐? 이것도 늘어납니다. 이게 2013년 1분기에는 한 31%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한 38%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월 200만 원을 못 쓰는 사람들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월 100만 원도 못 쓰는 사람도 늘어나고 월 200만 원도 못 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면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월 200에서 400만 원을 쓰던 사람들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월 200에서 300만 원까지의 가구 비중이 32%쯤 하다가 28%로 떨어졌고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쓰던 가구 비중도 16% 정도 하다가 지금 1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월 한 200에서 400 정도 쓰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산층이죠. 이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쓸 돈이 있는데도 지갑을 닫았을 수도 있지만 가장 합리적인 추정은 이자 내느라 뭐 하느라 소득이 줄어서 월 200에서 400 쓰던 사람이 월 200 이하로 쓰는 사람으로 전락을 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이게요, 제가 이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저만의 얘기가 아닌데요. 보수 진보를 통틀어서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국 경제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소비가 안 된다는 거에 공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적인 경제 위기하고 공황은 소비가 안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기업은 물건을 산더미처럼 만들어놨는데 소비자들이 그걸 사들일 능력이 없으면 경제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중산층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방비인 셈이죠.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자유주의를 지지하거나요, 그동안 보수 쪽의 경제 논리를 지지해왔던 학자분들이요, 지금 뭔가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9년 동안 한 얘기가 대기업 팍팍 밀어주면 낙수효과로 모두가 다 잘 살게 된다, 이런 헛소리를 지금 9년간 해왔는데 이제는 대답을 해보라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놔둬요?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놔두면은 니들도 망하는 거 뻔히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보수 쪽 경제학자들 눈에 안 보인다면은요, 경제학자 딱지 떼야죠. 경제학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해야 돼요. 뭔가라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요, 지난번 청문회 때 보니까 재산을 통칭 8조 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과거에 책을 쓸 때에는 1년 전쯤에요, 제가 책에 이재용의 재산을 9조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주가가 좀 떨어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재산이 1조 원이나 줄어든 겁니다. 이걸 상상을 해보면은요, 와, 재산이 1조 원이나 줄었다. 이 퍼센티지로 따져도 한 13%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엄청나게 많이 줄었네, 이런 생각이 들죠. 1조 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용 씨가 1조 원이라는 재산이 주가가 떨어져서 줄었다는 이유로 씀씀이를 줄였을까요?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랍스터 먹고 양주 먹다가 와, 내 재산이 1조 원이나 줄었어, 이젠 돈을 아껴야 되겠어, 이러면서 갑자기 쫄면이나 콩국수를 먹고 다니겠냐는 거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전히 이재용은 랍스타를 먹고 수백만 원짜리 양주를 먹고 그러고 살 겁니다. 근데 반면에 월급이 150만 원인 사람이 130만 원으로 월급이 줄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런 사람은 무조건 그 20만 원 줄어든 월급은 소비 감소로 100% 이어집니다. 20만 원 줄어든 만큼 정확하게 소비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쌀밥 먹던 거 라면으로 갈고 라면 먹던 사람 컵라면으로 줄이는 한이 있어도 난방 떼던 거 못하고 샤워하던 거 세수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20만 원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소비가 위축돼서라면은요, 이건 뭐 보수도 동의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정부도 코리아 그랜드셀 이런 거를 했던 겁니다. 자, 소비 위축이 문제라면 부자들은요,
세금을 조금 더 걷어도 이 사람들은 소비를 안 줄입니다. 부자들한테 가진 돈을 조금 가져와도 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일 일이 없어요. 이재용만 해도 9조 원 있던 사람 재산이 8조 원이 된다고 소비를 줄이겠냐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재산을 조금 이전하는 것은 소비를 위축하는데 아무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근데 반면에 월소득 150만 원인 사람의 소득을 130만 원으로 줄이면 이건 무조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소비 위축을 막으려면 부자들의 돈을 줄여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왜 달리 무슨 해결책이겠습니까? 간단히 이재용 재산이 한 8조인데 이걸 한 4조로 줄이고요. 그 4조를 골고루 월소득 2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나눠줘 보면 소비 위축 문제 단방에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게 더 놀라운 건요. 이재용 씨도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8조에서 갑자기 4조로 와, 내 재산을 뺏어가? 하고 이재용 씨가 꼭 징징거릴 일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그 4조 원은 무조건 내수로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쓰겠습니까? 삼성 휴대폰 훨씬 더 잘 팔릴 겁니다. 제일모직에서 만드는 옷도 훨씬 더 많이 팔릴 거예요. 결국은 삼성그룹 계열사 회사들 실적이 좋아집니다. 주가가 올라요. 그래서 이재용 씨 재산도 4조 원에서 다시 6, 7조 원까지는 금방 리바운드 됩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자유주의 경제학자분들이 좀 말 좀 한번 해보라고 저는 하고 싶습니다. 월소득 200만 원도 못 되는 사람들이 거의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참 굉장히 서글픈 수치죠. 그런데 서글픔을 떠나서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엄청난 위험의 경고등이 켜진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많이 조급해지고 다급해지는 그런 조금 서러운 그런 뉴스였었습니다. 예. 아이고 답답하네요. 월 100만 원도 안 쓰는 가구 비율이 이렇게 최대치가 됐다는 것. 이게 뭐 결국에는 가진 자들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이미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상태인 거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랜드가 알바 노동자 임금 83억을 떼먹었는데, 이랜드 하면은 그 유명한 사랑의 교회 박성수 장로. 사랑의 교회 장로시군요. 네, 그렇죠. 네. 예. 뭐 강남 대형 교회. 예. 그냥 뭐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여러 기독교계 매체에다가 우리 이랜드는 기독교적 경영을 실현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설레발까지 떨었어요. 그런 회사에서 알바 임금을 떼먹었다. 야, 이거 정말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뉴스를 브리핑을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직도 제대로 그 해결이 안 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좀 김용민 PD님께 나중에 사석에서라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왜 기독교가, 왜 종교가 특히 이렇게 노동 탄압에 악랄한지에 대해서 저는 좀 근본적인 의문이 아직도 해소가 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방송 중간에 좀 여쭤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방송 전에 김용민 PD님 페북을 들어갔더니 지금 독감에 심하게 걸리셨다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뻔해요. 이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그 윤리가 없어요. 많이 벌어서 부가 늘어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런 축복을 반대하고 그런 축복에 저해되는 존재들은 사탄 마귀로 치부하고 그러니까 뭐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능력, 안목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른바 번영주의의 그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예. 그걸 번영주의라고 하는군요. 예, 번영 신학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조금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제 굉장히 오랜 고민인데 아직도 해결이 잘 안 된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요. 사실 뭐 저도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골수 기독교인이었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기독교라는 거하고 제 정체성에 굉장히 오랜 혼란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관심도 되게 많았고요. 근데 이 기독교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해결을 못한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많은 종교들이요. 노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라는 경향을 갖는 이게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저한테 굉장히 큰 의문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랜드의 문제로 불거지는 이 종교 문제도 제 고민을 굉장히 가중시키는 부분이에요. 일단 우선 제가 뉴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랜드 계열의 외식업체들이 뭐 꺾기 뭐 이런 수법으로 알바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의혹적이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그 이랜드 파크라는 곳이 있어요. 이랜드 파크가 애슐리, 뭐 피자몰 이런 외식업체들을 운영하는 이랜드 계열사거든요. 예. 여기를 10월 27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어제 발표했는데 15개 브랜드 매장에서 돈을 떼인 노동자 숫자가 무려 44,000명입니다. 뗀 액수는 83억 원이고요. 금품 미지급 적발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휴업수당을 31억 원을 떼먹었고요. 연장수당을 23억 원을 떼먹고요. 연차수당을 20억 원을 떼먹고요. 임금을 4억 원. 야간수당을 4억 원 이렇게 떼먹었습니다. 참 다양하게도 떼먹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83억 원인데 3년 동안 이랜드 파크가 최근 3년 동안 낸 영업이익이 한 100억 원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회사가 낸 이익 100억 원 중에 83%는 노동자들한테 돌아가야 될 임금을 가로채서 마련을 했다는 거죠. 황당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랜드는 이런 노동 탄압의 역사가 정말 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이 죄송스러운데 개독교 기업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 예. 2005년에는 이랜드 노조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자료를 보면 뭐 비정규직 양산은 뭐 당연하고요. 여성 인권 유린, 뭐 소비자 속이는 거, 노동자 집 밟는 거, 노동주와 말살하는 거 이런 게 진짜 사례들이 부지기수로 쏟아져 나옵니다. 심지어 이 용역업체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노조원들 감시한다고 여성 노조원들이 화장실을 가는데 그까지 쫓아온 일이 있었어요. 화장실 앞까지요. 예. 황당한 거죠. 예. 그 유명한 마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그린 영화 카트, 이것도 이랜드 그룹 산하였던 홈에버 노동자들의 삶을 그린 영화고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 이랜드 그룹 회장이라는 박성수 장로요. 사랑의 교회 지금 장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회사를 세웠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 이 박성수 씨가 11조를 되게 많이 낸대요. 그래서 어떤 애는 수십억 원을 낸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만 원 받는 여성 노동자들을 화장실까지 쫓아가면서 비정규직으로 내쫓아서 돈을 긁어먹은 그 해에 아마 11조를 수십억 원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이 이랜드 그룹이 회사 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정책을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복지원도 여러 곳에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이 심리가 뭔지 되게 궁금한 겁니다. 노동을 착취하고 돈을 벌어서 그걸 사회 환원하는 심리는 도대체 어떻게 발생을 할까? 이게 제가 종교와 노동에 대해서 가진 오랜 궁금증입니다. 예. 예를 하나를 들면요. 그 존 데이비슨 록펠러 유명한 사람이죠. 아이고. 20세기 초반에 철강왕 이렇게 불렸던 사람입니다. 11조 많이 해서 대박난 분. 응?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피도 눈물도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경영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 평소 행동을 보면 되게 신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대요. 술도 안 마시고요. 음악도 안 듣고. 당시 부자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했던 게 미술 감상이었는데 이런 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재산을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경제학계 해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카네기나 록펠러나 이런 초기 독점 자본가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 영어라서 좀 죄송한데 라버베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노상 강도 귀족에쯤 돼요. 그러니까 카네기나 록펠러는 강도 귀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초창기 미국에서 이런 강도 귀족들이 판을 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라버베런 강도 귀족들이 욕을 조금 덜 먹고 착취를 좀 대놓고 하기 위해서 기부라는 타협을 선택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얘네들은 강도 같은 놈들인데 그걸 조금 미화하기 위해서 기부를 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게 일단 일면 타당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너무 단선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록펠러 같은 사람이 강도 귀족은 맞는데요. 이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이 미안해서 기부하는 척 한 사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초부터 아주 가난한 시절부터 기부가 일상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록펠러의 기부는 포장으로만 폄훼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록펠러는
싸구려 하숙집에서 일주일에 1달러의 집세를 내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도 1달러를 집세로 낼 때 소액 기부 모임에 꼬박꼬박 75센트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침례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 가난할 때도 항상 주일학교에 5센트, 빈민구제 활동에 10센트, 해외 선교 활동에 10센트 항상 이렇게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주급으로 4달러를 받을 때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의 핵심이죠. 11조, 자신의 수입의 10%를 헌금으로 내는 걸 아주 가난할 때부터 실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라보베런이 됩니다. 노상강도 귀족이 돼요. 그러니까 이랜드 그룹 박성수 장로도 비슷합니다. 이 노상강도예요. 노상강도인데 수십억씩 11조를 내는 걸 보면 저게 아무 진심이 포함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진심이 정말 없이 저 짓을 하는 걸까? 저는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윤리도 이 사람에게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한 겁니다. 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걸까? 제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계속 공부를 해보고 좀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아주 낮은 수준에서 제 해석을 말씀드리면은요. 이건 뭐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만 이렇습니다. 동서양 종교에서요. 득도를 하는 과정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보면 노동은 신이 부여한 의무다. 이런 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은 대가를 바라면 안 되는 신성한 신에 대한 책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노동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마. 그건 신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니까 닥치고 뼈 빠지고 이래. 이런 관점이 좀 종교적으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요. 일본에는요. 일본 노동자들 특유의 장인 정신이 언제 확립됐다고 보냐면 이시다 바이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저기 사서 절대로 읽지는 마십시오. 책이 있는데 예. 되게 쓰레기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시다 바이간에게서 배운다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읽고 나서 아주 즐거움을 했는데 절대로 사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일본인들이 사상적 지주쯤으로 여기는 이 이시다 바이간이 그 세키몬 시막이라고 불리는 일본 특유의 생활 철학을 만든 겁니다. 생활에서의 철학인데요. 이게 이 사람이 언제 시대 사람이냐면 17, 18세기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산속에서 은자를 만나가지고 득도를 했다는 거죠. 예. 근데 득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유교, 불교, 뭐 선교 이런 걸 막 연구를 하다가 득도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득도를 해서 보니까 진정한 진리는 욕심을 버리는 데서 나온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익이 없더라도 노동하라. 이런 그 일본의 사상을 지탱하는 불세출의 명언을 남겨요. 예. 돈이 안 돼도 노동하라는 겁니다. 노동은 득도를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부지런함은 미덕이고 노동은 정진수양이고 절약은 미덕이고 낭비는 죄악이다. 이런 관점을 세웁니다. 종교적 생활철학 관점에서요. 그러니까 이후에 일본 노동자들은 이런 관점이 되게 강하죠. 수당을 안 받아도 야근해. 월급이 적어도 주말에 나와. 왜? 이게 득도의 과정이다. 이런 사고를 일본 전역에 심어놓고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혹시 잘 몰라서 틀리게 말하면 좀 수정을 해주십시오. 김영민 PD님께서. 저는 이게 기독교 사상에서도 없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중세 기독교적 사고를 보면 노동의 출발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대가로 예. 형벌을 받은 게 노동을 하면서 사는 거라고 출발을 하는데요. 예. 이게 중세의 종교개혁 시대에 오면 프로테스탄트 신교 시대에 어떻게 승화가 되냐면 마틴 루터나 뭐 칼뱅이라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이 이런 거였다고 해요. 노동은 신에게 봉사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리고 금욕주의. 이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이시다 바이간의 사상하고 거의 비슷해집니다. 예. 노동은 신에게 바치는 피조물들의 의무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없더라도 노동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동이 대가 없이 바치는 노동이 자본가들이 자본을 축적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고 현대 자본주의 탄생에 이바지를 했다는 해석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이 노상강도 귀족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치유를 해야 할지 제가 제일 감이 안 오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본주의적인 사상적 충돌을 넘어서 종교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토론이 안 되고요. 이성적인 논쟁도 안 됩니다. 이 종교적 사상으로 무장한 자들이 자본가가 돼버리면요.
정말 악랄한 사회를 만들더라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죄책감도 없습니다. 왜냐? 노동은 신에 대한 책무인데 왜 노동자들이 돈을 더 받으려고 해?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자본가들을 보면 자기도 금욕적입니다. 그 사람들도 검소해요. 그리고 야 나도 기부 많이 해 이러고 나와버리는 겁니다. 와 이러면 진짜 답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랜드를 볼 때마다 이 종교인들이 기업을 하는 걸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문제를 만약에 종교적 관점에서 노동 착취를 너무 당연시 한다면 이런 악랄한 착취 수탈 자본주의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심지어 오너는 금욕하고 기부도 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는지 저는 정말 매우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저는 앞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해보고 싶고요. 예. 종교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조금 많이 알려주시고 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좀 고민을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가르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 기독교가 원시공산주의 노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누구에게 그 부가 집중되는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은 성서적으로도 수용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구약성서 저간을 보면은 당시 가난한 계층이었던 절대적 빈곤 계층이었던 과부, 고아 이들을 책임지고 도우라 이런 말이 뭐 계속 반복해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의무로 하라고 되게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그 약자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치부나한다? 이거는 가장 반성서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박성수 장로 같은 경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로 보시는 거군요. 그 교단이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라고 거기 이제 전병욱이가 그 교회 그 교단 그 목사기도 하고 말이죠. 사랑의 교회가 그렇고요. 온갖 지금 악패들이 나오는 물론 이제 예장 합동교단 교회 중에 좋은 교회, 좋은 교인, 좋은 목사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그 교단의 신학 자체가 상당히 그릇됐기 때문에 그 교단에서 주로 이런 온갖 추악한 그런 행태들, 그 사실 성서가 가장 배격하는 혐오, 또 부의 편중이라든지 오도된 은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안에서 주로 유통되는 그런 논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성서가 원시공산주의와 닮았기 때문에 이런 자본주의의 폐단 이것을 가장 경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랜드 사태는 뭐 가장 이단적이고 가장 반성서적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질문이 한 10가지 생겨서 계속 여쭤보고 싶은데 예. 시간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너무 아프셔서요. 제가 이거는 다음에 한번 사석에서 공부 겸해서 그 김용민 PD님께 수업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시죠. 예. 그러면 이 박성수 장로 같은 사람은 기부는 왜 하는 겁니까? 록펠러나 이런 사람. 이게 록펠러하고 같은 논리예요. 그 자기의 어떤 부패나 자기의 지나친 탐욕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죠. 그러면서 감추기 위한 도구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참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다. 소망교회 장로인 MB가 뭐 자신의 그 서울시장 때 그 월급 한 푼도 받지 않고 다 뭐 노숙자를 위해서 썼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더 큰 이득 이걸 편취하면서 작은 이익은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이나 종교적 관점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런 개뿔입니다. 그건 개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굉장히 헛된 고민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박성수 같은 사고를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절대 다수고 주류이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가 썩었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사회 주체보다도 가장 원시 공산주의를 닮은 그런 종교가 돼야 한다. 사실 실제로 그런 원시 공산주의의 모본을 따르는 공동체 수도원들이 전 세계에 산재해 있거든요. 그들이 이제 성서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공동체를 구성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비하면 한국 개신교는 너무나 본질로부터 많이 멀어졌죠.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많이 이해가 됐지만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제가 김영민 PD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한 몫을 해서 너무 네. 좋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별말씀이요. 네. 예.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했고요. 이완배 기자님과는 12월 29일 목요일 오후 1시에 전주시 인후동에 있는 갈보리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는군요. 근데 여기 교회는 기장교회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장이더라고요. 예, 네. 기장. 예, 그리고 오후 7시에는 광주로 옮겨서 광주 금남로에 있는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이렇게 공개 방송이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광화문에는 사실 박정희 동상이 아니라 변기 동상을 세우려고 했던 박근혜 동지께서는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진상을 부리고 있는 유승민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전권을 줘서 박근혜 동지가 일구고 키우신 새누리당을 날로 먹으려는 유승민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유승민은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자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탈당하기로 결심을 굳힌 김무성 등 비박계 배신자들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탄핵 찬성표를 던진 작당들이 당권을 내놓으라는 것으로서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유승민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싶다면 친박의 상징인 탄핵 반대표 인증샷을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승민은 당의 전권을 주면 독배를 마시겠다고 짓거렸다. 좋다. 유승민은 당의 전권을 줄 테니 즉각 독배를 마시기 바란다. 냄새만 맡아도 수분 안에 죽게 되는 치명적 독성 물질인 VX를 농축해서 소주잔 한 잔에 원샷하기 바란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권은 물론이고 차기 대권까지 다 주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전권 운운한 것은 기만 사술로서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유승민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당권은 물론 전국 주도권을 장악하려다가 야당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정우택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의 세월호 수사 방해한 검은 손입니다. 세월호 참사 책임은 사고 책임과 구조 책임으로 구분된다. 그중 구조 실패의 책임은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선원들뿐 아니라 긴박한 순간에 무능과 태만으로 일관한 정부에도 똑같이 지워져야 한다. 당시 책임자 처벌에 나선 검찰은 해운업계 전반의 비리 수사를 포함해 모두 154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정부의 구조 소홀 책임을 물어 사법 처리된 사람은 사실상 현장에 출동한 123 경비정 정장 한 사람뿐이었다. 당시의 구조 지휘 체계는 123 경비정에서 진도 해상관제센터, 목포 해경, 서해 해양경찰청, 해경본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청와대로 이어졌지만 가장 아래 위치한 소형 경비정 책임자만 문책을 당한 것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인명구조보다 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료와 영상을 독촉하는 데 골몰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제자리에 없었다. 당시 청와대는 박 대통령에게 화살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KBS에 전화를 걸어 해경과 정부를 두들겨 패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수없이 세월호 대응 지시를 내린 것으로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 적혀있다. 광주지검 수사를 방해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국무총리고 우병우는 민정비서관으로 돼 있었다. 황교안, 김기춘, 이정현, 우병우가 수사 방해 관련자들이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세월호 당일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를 하면서 신속하게 지휘했다. 이렇게 주장했다. 만약 관저에서 올림머리를 하지 않고 본관 집무실에서 정위치만 하고 있었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랐을 것이다. 정부의 구조 실패 책임 규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